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정감사 첫날에 국민의힘에서 상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서셨어요. 왜 그런 복장으로 임하신 걸까요? 우선 지금 민주당 특검이잖아요.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특검이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우회한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그 특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까운 공무원께서 세상을 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게 왜 나왔느냐. 김선교 의원 잡으려고 다 지금 짜져 있는 각본대로 가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써놓고 또 유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응?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네. 그 지금 이 공권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살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애도를 표하고 네. 또 이 정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또 두 번째, 이 캄보디아에서 젊은 우리 그 학생이 또 가서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에서 어제 분향소를 선치를 했고 네. 또 그에 따르는 국회 의사를 또 표현해야 되겠다, 애도를 표해야 되겠다 해서 네. 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지금 언급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 특검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 안을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안 했나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특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사람을 죽게 했으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그 특검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저는 안 받아들일 거로 보는데 정말 민주당이 지금 현재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양평이 됐든 공흥지구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나온 게 없어요. 별건 수사해가지고 저 국토부 서기관도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을 하고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공무원이 세상을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검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이 특검에 보면 최모 수사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양평경찰 서장 출신이라 그래요. 그런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이 지역 정서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가지고 얼마나 큰 압력을 행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왜 이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을 하겠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은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특검으로 국민의 이 의혹을 또 궁금해하는 것을 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검증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는데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 추가 출석 요구도 지금 양평군 공무원 관련한 증인은 제외됐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론으로 발의를 특검법을 한다고 하셨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다른 대응 방법이 뭐 의석수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안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모든 특검 다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 불러내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리돌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현장 점검하자고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걸 다 막는 게 이게 정당이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언급을 해주셨던 또 사건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입니다. 여 위원장님께서 이미 그 국감 전에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이십니까?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있다면 무엇을 했는지 여실히 들려주는 무능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7일 날 이 학생이 캄보디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협박 전화를 받아요. 납치가 됐겠지요? 2주 후 8월 10일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뒤인 10월 11일 날에서야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서야 인지하신 거예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제 외교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지난주에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2개월 뒤에 총력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러면 이게 정부가 있는 겁니까? 또 올해에서만 캄보디아에서 330건이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8개월 만에 330건이거든요. 24년도에 220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외교당국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대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220건 올해만 8개월 만에 330건이고 이러한 살인사건과 납치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대사를 3개월째 불러들여가지고 공석으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캄보디아 일본 대사관에서 취업 알선 등 감금 사건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 경고를 했어요. 공문을 했다고요. 공문 처리를 해놨다고요. 그리고 8월에 22년 8월에 29명 소환을 위해서 80여 명의 수사관을 파견을 했다 그래요. 네. 일본이 이거 하는 거를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신 우리 국민들 권익이나 또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간과한 게 어느 정부입니까? 그렇잖아. 이런 사건이 났는데 그런데 이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에서 심각성 인지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민주당 쪽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 급증했는데 통일교와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파악하십시오. 그건 뭘 주장할 거 있습니까? 뭐 민주당이 뭐든 다 하는데 그거 우리 당이 반대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있다고 한다면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대상은 아니지만 법사위 국감이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인사를 하고 이석을 했다가 마무리 발언을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시간 좀 넘게 국감장에 있었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제 끝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을 바라보는 참 천박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율사들이 없습니까? 이 정도의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법부 수장 불러내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말 잘 들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보면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데 이 사법부 장을 불러내는 게 상식적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상식을, 법을 물론이고 사회적 상식까지도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사법부 수장을 재판 중이고 또 진행 중인 이런 거에 대해서 수장을 불러낸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OECD 국가 이상 중에서 이런 나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셔다가 어제 그 조리돌림을 한 거 보십시오. 아니 증인으로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붙들어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다음에 참고인이라고 왜 말을 바꿉니까? 부담을 느꼈겠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인격 살인을 하더라고요. 사법부 수장을. 아니 분리하면 이게 친일 행위로 뭡니까? 그러면 일본 수상을 만났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왜 핵폐수라고 얘기해놓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사법부 파괴뿐만이 아니고 인격에 대한 소중한 천부의 권리까지도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 국회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수당의 행포이고,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은요, 국민을 조리돌림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인데요. 내일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출석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기류가 출석에 좀 부정적이란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감금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는데, 차관급밖에 안 되는 1급의 김현지 비서관을 왜 못 부릅니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사법부 독립성이 있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못 나오는 분도 나오게 했는데, 김현지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요, 1급의 공직자예요.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살아온 삶이 어떤지, 어떠한 커리어를 지녔는지, 또 어떠한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히 알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왜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 균형성 있게만 하십시오. 이 균형 맞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사법부 수장도 불러내면서 김현지 비서관을 안 부른다고 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이거 참 국민들께서 흥미롭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봉욱 민정수석, 김건희 특검, 여기도 꼭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선례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숙청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숙청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갑까지 챘단 말이지요. 그게 청장이나 서장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수석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투명한 정부라면서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듣고 싶어 하니 나와야지요. 네. 이제 국방위 국감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12.3 비상겸에 대한 내란 판단을 놓고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설전이 오간 배경이 뭐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안규백 장관께서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국방부 장관을 맡으셨는데 가셔가지고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 특별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 특별 자문위예요. 자, 그런데 내란 극복이라고 그러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는. 정당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불법 계엄을 한 거, 그저 직권 남용을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대통령을 파면한 거예요. 그 이유는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을 했느냐, 또 포고령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회나 이 선관위 같은 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 내란 판단은 누가 하느냐? 형법 87조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이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 내란 극복이라는 말을 써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게 누구냐? 군인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장관도 정치적 중립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여기에 지금 재판도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내란 극복이라고는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더니 여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 연루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진급 불문 인사를 즉시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건 어느 선까지 조치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내란 연루라고 하는 것도 그 말도 장관이 잘못 쓴 말이에요. 불법 계엄에 연루가 됐다고 한다면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책임을 묻겠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얘기고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장관의 당연한 그 워딩이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란에 연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장관이 아주 잘못됐다고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을 하고요. 네. 불법 계엄에 깊이 연루가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군인은 수명하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명령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에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계엄에 함께 모의를 했거나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어떤 조치를 해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명령에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은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네. 어제 국감장에서 지금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관련한 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미국이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론에 대해서 주한미군 최우선 임무는 대북 억제에 있다면서 일종의 선을 그은 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관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드리스콜 미국 육군성 장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를 한국에 10월 1일 날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미군이 있겠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공받으면
상대인 국가가 나한테 와 도와주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상대가 공격을 받으면 부당한 공격 받을 땐 제가 가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동맹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그 원칙이 살아 있었다고 서로들 인정할 때만이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억제 효과도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의 또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억제만을 위해서 미국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이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의 생존 문제적인 측면에서 넓게 바라보고 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 체계를 저는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 초에 지금 우리 안규백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한미 장관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점검이 되고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동맹의 현대화하고 전략적 유연성 이런 네.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고 또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아주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행간의 그 의미들을 저는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미국이 지향하는 거 뭐겠어요? 북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에 있다라고 얘기한 안기백 장관은 아마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정부에서도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현실에 잘 맞춰서 미국과 함께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나 또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서 새로 아마 많은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전략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주한미군의 현대화라는 그 주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 측이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거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우리 쪽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중동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란까지 정리를 해서 네. 이란과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중동이 정리를 해서 미국이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네네. 지금 유럽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방위비 5%를 올리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1년에 한 1,400조를 씁니다. 네. 나토 국가가 5%를 올리면 약 한 1,600조 정도가 됩니다. 또 다른 미국 정도가 되는 방위비를 갖는 거대한 형성 하나의 그 그룹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동북아로 네. 와서 중국 견제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 좌우 정부 상관없이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이 아주 큰 누구도 불변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아시아로 온 거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네. 우리 정부가 저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아마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지금 여야가 본회의를 국감 기간에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26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 합의를 했을까? 이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민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열더라도 네.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자료 정리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감을 좀 피해서 한 이틀씩 국감을 하고 하루 정도는 또 지나온 국감에 대한 점검도 하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정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날을 택해 가지고 네. 민생과 관련돼 있는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여야가 충분히 여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민생 관련 법안 중에서 이때 합의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 운영은 다수당인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당은 한자로 줄여자잖아요. 야당은 야자가 들야자잖아요. 야당은 바깥에서 싸우는 거고요. 여당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여당은 그런 자세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가슴을 열어야지요. 지금 모든 게 여당의 그냥 일방 독주 아닙니까? 지금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 파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국민들한테 이걸 또 알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네. 지금 뭐 관심이 서울시장에 누가 나오느냐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내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나서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강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지금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그게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의 지지만 얻는다고 해서 후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판단들은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상당히 잘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현직으로 이제 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서울시장에서 펼쳐질 거라는 예상 아래 뭐 개혁신당과 연대론 등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일단은 판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지요. 지금 언론도 다 장악되어 있고 모든 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선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그동안 서울시를 잘 운영을 해오신 업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하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